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신혼여행부터 결혼식 준비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는데요. 저 역시 반반 결혼을 한 케이스랍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든지 다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독하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 하나 없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자기 주변에서 반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장점을 줄줄 설명했었죠.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듣고선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현정 씨, 나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반반 결혼을 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예전이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그랬지만, 솔직히 그러면서 여자는 시댁에 종속되고 그러는 것도 많았잖아.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인데, 굳이 시댁에 종속되면서 살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지만 현정 씨가 편하려면 반반 결혼이 낫다고 생각해. 윤석 씨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나도 반반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남자만 집을 해올 수 있겠어. 어쨌든 모아둔 돈이며 거기다 플러스로 대출도 받아야 할 거고. 남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잖아.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 하는데 같이 벌면서 갚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윤석 씨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워낙 깨어있는 집안이라서 말이야. 옛날에나 뭐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 한다 어쩐다 했지. 우리 엄만 하도 시집살이 당해서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거기다가 반반 결혼했는데 어떻게 시집살이가 있어? 내 주변에서도 보니까 반반 결혼한 집안은 시집살이 뭐 이런 거 하나 없더라고. 명절에도 처가댁 시댁 돌아가면서 가고. 현정 씨도 그게 좋지 않아? 그럼 나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어른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니까 윤석 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시댁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다행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 부담하지 말고 모든 비용 반반해서 준비하자. 우리 집에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모았는지 보고 똑같이 준비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이고 친정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양쪽 집안 사정은 비등비등했고 저희 역시 월급이 같았으니 저도 별다른 고민 없이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할 때도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면서 다들 좋아하셨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다툰다는데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수월하게 결혼을 했죠. 결혼 생활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갔다 올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는데 집에 인사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하고. 저번에 전화했는데 당신 전화 안 받았다며.
나중에 전화라도 다시 해주지.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해명하느라 당황했어. 당신이 그래도 전화 받고 그러면 엄마가 이런 오해 안 하실 텐데. 주말에라도 한번 뵈러 갔다 오자. 주말에? 이번 주말에 당신 나랑 캠핑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약도 다 했는데 시댁 가자고? 에이,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우리 가도 매번 할 거 없이 시간 보내다가 오잖아. 거기다가 다음 주부터 나 바빠서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당신이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이번 주까지 내내 미뤄뒀던 거잖아.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밉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당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며느리인데 시댁에 좀 신경을 써야지. 이건 뭐 결혼해도 남남처럼 서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조금 서운해. 결혼 전이랑 후랑 똑같으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냥 돈 거지.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 다녀오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결혼 전이랑 후랑 뭐가 똑같다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똑같지. 봐봐. 저번 주도 당신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갔다 왔지? 그 전주에는 당신 회사에서 야유회 간다고 가서 내내 놀다가 왔지. 우리 엄마 생신날에도 당신 회식 때문에 바쁘다면서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나는 그거 다 이해했는데 시부모님이 서운해 하신다고 굳이 일정을 취소하고 가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중요한 일정도 아니잖아. 진짜 서운하네. 내 주변에서는 당신처럼 편한 며느리 없어.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시댁 신경 쓰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남 보듯이 하는 건데? 당신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은 부모님으로 모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고 노력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결혼하고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도 고급 레스토랑 이용권 보내드렸고 간간히 안부 전화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생신 때도 참석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고 저희 집에 갈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계속 노력하길 원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시에 집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은 야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이제야 일이 끝났어요. 아직 윤석 씨 집에 안 왔어요? 벌써 퇴근했을 텐데 미리 전화라도 주시죠. 아까 윤석 씨랑 통화할 때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아, 지금 시간이 버스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려고요? 왜? 안 되냐? 내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 되니? 안 그래도 비밀번호 바뀌어서 윤석이한테 물어봤다. 너는 왜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는 거니? 그리고 바꿨으면 바꿨다고 나한테 제깍제깍 말을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게 만들어?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뭐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와서 밥도 해놓고 그래야지. 어떻게 남편을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어머님, 저 밖에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온 거예요. 저녁은 서로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고요. 그럼 윤석 씨는
어머님 오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윤석 씨한테 전화해 볼게요. 윤석 씨 오면 댁에 모셔다 드리라고 말할게요. 됐어. 아들 피곤한데 무슨 집까지 데려다 주니? 너 옷 갈아입지 말고 바로 나가자꾸나. 네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지. 괜히 밖에 있는 애 집에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지. 아, 아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어. 너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라. 회사에 휴가 낼 수 있지 않니? 아까 냉장고 보니까 어떻게 반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니? 내일 나랑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와서 반찬 좀 만들자. 저 갑자기 쉬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만들어도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밥 먹을 때마다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거의 외식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오시는 건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너한테 말해서 뭐 할 거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 보러 오겠니? 우리 아들 보러 오는 거고, 아들 집에 오는데 어떤 부모가 연락을 하고 와? 너는 너무 우리한테 벽을 쌓고 사는 것 같아. 아무리 요즘 시대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다지만 너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매번 올 때마다 집안일이 안 되어 있다며 잔소리하는 시모를 겪으면서 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는데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서 그냥 넘어가기만 했었죠. 남편은 나름대로 시모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데 시모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고는 남편도 아닌 저에게 집안일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불만도 커졌지만 누구보다 남편의 불만은 더 거세졌어요. 여보, 당신 어버이날 때 뭐 해드릴 거야? 있지. 우리 팀 팀장 이번에 결혼했잖아. 아마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지? 걔는 시댁에 안마기 사드린다면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다른 여자 직원들은 다들 시댁에 미리 선물할 꽃바구니도 알아보고 새 돈으로 인출하고 그러던데 당신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하지? 어버이날? 그럼 그날 아마 양가 부모님한테 꽃바구니 배송 가고 용돈도 보내드리려고. 당신도 준비하고 있지? 저번에 명절에 당신 준비 못했다고 해서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당신도 잊지 말고 보내드려. 그나저나 우리야 뭐 공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해야지. 뭐 다른 선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냥 따로 해드리는 거 없냐 물어보는 거지.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시댁에 잘 보여야 하니까 당신이 더 챙기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좀 서운하다. 저번에 내 친구 있지? 종찬이. 걔네 처갓집에서는 사위한테 차도 새로 뽑아주고 그랬다는데 이번에 나 차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당신네 집에서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좀 그래. 처갓집은 약간 딸 팔고서 끝난 느낌이야.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차 고장난 걸 왜 우리 집에서 뭘 기대해? 차 운행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새 차는 못 말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바란다는 건데? 당신 정말 웃긴다. 솔직히 종찬 씨네는 그럴 수 있지.
종찬신에서 그 비싼 집 다 해주고 결혼할 때도 한 푼 못 쓰게 했다며. 그럼 당연히 처갓집에서도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뭘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뭘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도 봐봐. 꼭 누가 더하고 그래야 잘해주는 거야? 당신은 애초에 우리 집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반만 결혼했으니까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고. 남편의 황당한 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매번 저에게 반반 결혼을 해서 더 당당한 것 같다며 비꼬았지만 실상 남편은 우리 집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거대한 걸 해준 것 마냥 바라기만 했고 시댁 역시 저에게 뭔가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부족하게 해온 것 마냥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했어요. 황당한 상황은 이걸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10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직 후 남편은 웬일로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는데 생활비를 지출하는 날이 되자 남편은 당연히 생활비를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통장 확인해 보니까 당신 생활비 입금 안 했더라? 잊어버렸어?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야. 잊지 말고 입금해야지. 내가 며칠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당신 저번 달까지는 잘 낸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얼른 이체해. 오늘 여기저기 나갈 곳도 많잖아. 보니까 내가 넣어둔 돈에서 다 나갔던데. 어? 알았어. 나도 깜빡했네. 당신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회사에서 정산한 월급이 안 나왔어. 내가 말했잖아.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월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그나마 금방 넣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오늘 생활비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내가 금방 넣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제 시간에 제때 넣어야지. 약속한 거 잊었어?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 나 혼자 부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무리 실직을 했다곤 하지만 뒷감당은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야지. 설마 당신 다른 개념 없는 여자들처럼 남편 혼자 돈 벌어오는 거에 먹고 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난 그런 거라면 진짜 용납 못해. 뭐? 아니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내가 회사에 왜 나오게 됐는지 뻔히 알잖아. 그리고 생활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혼자 돈 벌게 할 것도 아니고 나도 취업 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외벌이 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 당신 지금도 생활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 생활비 낼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축이라도 깨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친정에라도 부탁해서 내야지. 나였으면 그랬어.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뭉갤 생각이었어? 당신 진짜 실망이야.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니까 어떻게든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안 좋은 일은 항상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실직을 했을 때 오빠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했죠. 어린 조카들을 홀로 키울 올케 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당장 보낼 수 있는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의금 200을 부탁하게 되었죠. 여보, 오는 길에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올케 언니한테 그냥 주려고 하니까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 언니 힘들고 그런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줄 수 있지 않아서 그런데 당신이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금방 줄 테니까 이번에만 좀 빌려줘. 200만 원이 누구 껌값인 줄 알아? 그리고 무슨 가족성에 부의금을 내. 어차피 형님 보험도 빵빵하고 사업하던 것도 잘 되고 있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어려우면 내가 더 어렵지. 와이프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어려워. 근데 무슨 200만 원이야?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생활비 통장에서 따로 가족 지출 비용으로 모으고 있었던 돈 있잖아. 거기서 조금만 빌려서 쓰자. 내가 그냥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달라는 건데 안 되겠어? 올케 언니가 앞으로 혼자 조카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도와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부탁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야, 너 진짜 뻔뻔하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는 게 어떻게 200만 원을 턱턱 뽑아서 주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실업급여 나온다며. 거기서 주면 되겠네. 네 실업급여로 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실업급여로 부의금을 주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선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살아왔던 것인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오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올케 언니와 상의한 끝에 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제가 운영하게 되었죠. 제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기도 해서 그게 맞다며 저에게 넘겨줬고 전 그렇게 오빠가 하던 사업을 받아 죽기 살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코웃음 쳤고 시댁에서도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죽은 오빠 사업장을 재수없게 맡았다며 저에게 막말도 퍼부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더 오기로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은 6개월도 안 돼서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은 본인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역시 사업 운영하는 게 쉽지 않지? 평생 회사 밥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사업하면 그게 잘 되겠어? 뭐하니? 그래도 남아있던 거래처가 있던 모양인데 더 망치기 전에 얼른 접어. 취업 알아보고 일해야지. 아,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엄마도 나 사업하는 게 낫다면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어. 누구처럼 죽은 사장 사업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갑자기 사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그만두면 어쩔 건데. 당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랑 이런 거 혹시 사업하느라 다 투자한 건 아니지? 아,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고. 솔직히 당신 사업한다고 하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뭐 제대로 한 거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해 줬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 퇴직금에 털끝 하나라도 될 생각 안 해야 하는 게 맞지. 내가 당신 커버 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업은 엄마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잘 벌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말을 했고 시모는 아들 길을 살려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탈탈 털어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퇴직 후 사업을 한다던 남편은 3개월도 못 가 망해버렸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3개월 만에 망해 가게를 접고 나서 남편은 다시 취직할 생각이 없는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입금해야 하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 뻔히 알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냉혈한이라고 했죠. 오늘 생활비 넣는 날인데 통장 보니까 아직 이체가 안 됐더라? 당신 저번 달도 생활비 안 넣었던 거 알고 있지?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그리고 가족 지출로 모으고 있던 통장에 있던 돈은 왜 다 사라졌어? 당신 혹시 그 통장에 있던 돈 쓴 거? 야, 내가 무슨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비를 내라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나는 지금 사업도 망해가지고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당신이 생활비 내라고 닥달할 수가 있어? 당신 저번 달에도 알고 있으면서 나 압박하려고 말도 안 꺼낸 거지? 한 달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야. 내가 당신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사업 정리한 지 한 달은 더 넘었는데.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일을 안 할 거면 당신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래고 설거지고 한 번을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게 생겼어? 그래, 너는 돈 많이 번다 이거지? 어차피 그 사업 당신이 애초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읽어낸 거 당신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뿐이잖아. 나도 그랬음 지금처럼 이렇게 망하진 않았겠지. 당신은 시기와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벌고 있으니까 지금에 감사해. 어쨌든 지금 당장 생활비는 못 줘. 그냥 돈 많이 버는 당신이 다 내면 되겠네. 제가 생활비를 못 냈을 때는 하루도 안 가고 독촉하던 남편이었지만 본인의 상황이 되니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없던 정도 모두 다 털리는 느낌이었고, 그러던 중 시모가 갑작스레 사고로 다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큰 사고였고 시모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크게 다치는 사고였어요. 거기다가 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얻고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모가 낸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해야 했고 치료비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2천만 원을 못 내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들었지? 엄마, 앞으로 평생 장애 갖고 살아야 한대.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냐? 일도 못 하실 테고. 아, 큰일이다. 그렇지? 엄마 치료비 2천만 원 나왔다더라고. 사고도 엄마 과실로 난 거라서 오히려 피해자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하다. 엄마도 막막해서 우시는데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2천만 원만 우리 자식으로서 해드리자. 2천만 원? 당신 그 돈 있어? 나는 그 정도 없어. 당신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도와드려. 왜 나한테 말해? 어머님,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내신 거야? 들어보니까 어머님 과실 100%라서 상대방 차량 보상이며 뭐며 다 해줘야 한다던데 그것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엄마가 나 사업 시작하는 거 지원해 준다고 여기저기 돈 다 끌어써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가 봐. 그래도 우리 잘 살라고 지원해 주신 건데 당신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하는 거 아니지? 당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며느리 노릇도 하고 그래야 돼. 이참에 당신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도와드려야 하는데? 당신 잊었어? 우리 오빠 죽고 올케 언니 혼자서 조카들 키워야 했을 때 내가 부의금으로 200만 원, 고작 200만 원 내자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실업급여로 내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뭐? 2천만 원을 내달라고? 웃기지도 않다. 올케 언니는 이제 남이라며. 어머님도 네 엄만데 네 퇴직금 800으로 떼워.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불러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집에 도착을 하고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동안 전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친정의 남편과 시댁의 악행을 모두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 어처구니 없어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잘했고 저는 못했다며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오죽하면 장모님 여기로 오라고 했겠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이고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장모님도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와이프가 저희 엄마 치료비 못 내주겠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평생 모은 돈 사업하는 데 쓰라고 다 투자해 주셨는데 그 감사함 알면 치료비 정도, 아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자네, 말 한번 잘했네. 자네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아들도 친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자네 우리 아들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뭐 했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자네 피곤하다고 몇 시간 있지도 않고 가지 않았어? 거기다가 우리 집은 얼마나 많이 오고 뭘 얼마나 해줬다고 친부모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 자네 사업에 돈 준 거지 어디 우리 딸 위해서 투자한 거야? 장모님,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당연히 엄마는 저희 부부가 잘 살길 원해서 투자를 해주신 건데 그럼 와이프도 그걸 알고 감사해야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투자해주는 게 쉽습니까? 엄마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으니 그 다음에 일은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뻔뻔한지 알겠어요. 자네야말로 뻔뻔하구만.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자네고 자네 엄마고 우리 딸 사업하는 거 재수 온 붙었다고 하지 않았어? 자네 가게 오픈할 때도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 오면 재수 없다면서 우리 초대도 하지 않았고 우리 딸한테 생활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 놓은 게 자네 아니었나? 그동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남편이니 사이라고 봐줬건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남편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했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정없이 대하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오빠가 떠난 이후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 죽은 오빠 사업을 물려받아 재수 원 붙었다고 말했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3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재산도 분할해 헤어지게 되었어요. 중간에 남편이 탕진한 내역이 있어 제가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것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이혼 후 남편은 분할할 재산으로 시모 치료비를 냈고 시모에겐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당연히 그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겠죠.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야 하는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니 남편으로선 답이 없다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아직 화 안 풀렸어? 당신 한 번 삐지면 오래 가잖아. 내가 그거 알고 있지. 내가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했어.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원래 결혼하고 10년은 내내 싸운다더라.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엄마도 당신한테 미운 감정 다 없어졌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차단해도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그러길래 한 번 받은 것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잘 될 일 따위는 없어. 어떻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서는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남아있는 정 따위도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일 없으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빠져. 왜 이래? 아직까지 많이 화난 거야? 당신 진짜 독하다.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실직했을 때 내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아줬잖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들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대.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한 번만 서로 더 노력해보자. 어차피 당신 이혼 꼬리표 달고 재혼도 잘 못할 거 아니야. 재혼? 나 앞으로 재혼 못해.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절대 못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난 우리가 이혼한 게 전적으로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 한 번 더 연락하면 당신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한 번씩 화를 내고 나면 몇 주간은 조용하던 남편이 다시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끈질기다 싶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2번 다시 남편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 잘못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업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했을 때보다 마음도 훨씬 편하답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터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 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선애회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선애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질 줄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나이가 차서 한 결혼이었고 처음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누이의 시어머니. 사실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가족이니 내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잘하자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은 썩 듣기 좋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솔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라고 늘 좋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되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언니, 냉장고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요? 장 좀 봐야겠다.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밥 좀 얻어먹으러 온 건데. 자기 장 안 봤어? 주연이 밥 차려줘야 하니까 장 좀 봐와. 가뜩이나 얜 미숙아로 태어나서 잘 먹어야 하거든. 자기가 생활비를 입금해야 장을 보지.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생활비 안 줬잖아. 뭘로 장을 보라는 거야? 너 돈돈거린다. 너 아르바이트 하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일단 장 좀 봐. 아직 내가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곧 나올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애 보육비하고 우리 생활비 하면 남는 돈도 없어. 당신 월급이 그 정도로 밀렸으면 회사를 딴 데 알아보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친다 정말. 아가씨, 장볼 돈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매번 밥만 축낸다고 들리네요? 아니, 먹는 김에 수저 하나 얻는 게 뭐가 어떠다고. 아가씨, 수저 하나 얻는 거 별거 아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 올 때 김 한 봉지라도 사온 적 있어요? 저도 섭섭하네요. 허구한 날 임금체불이 되는 남편과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는 시누이, 그리고 철없는 시어머니. 제 삶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뒤치다꺼리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뎠던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는 적이 많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어요. 예, 나 내일 산악회에서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돈 좀 줘라. 한 10만 원이면 될 거야. 매번 밥 얻어먹을 순 없잖니.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50만 원 드렸는데 그걸 벌써 다 쓰셨어요? 저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120만 원 벌어요. 그마저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저 보실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달라고만 하세요. 언니, 웃긴다. 지금 그 말은 우리 엄마 보고 벌어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오빠가 지금 월급이 밀려서 그렇지. 월급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구만. 되게 푼돈으로 생색내네. 새언니 시집살이에 내가 아주 눈치 보여 죽겠어요. 아, 없이 사는 게 서럽지. 지난번에도 밥 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눈치를 주네 진짜. 엄마, 더러워서 여기 이제 오지 말자. 우리 그지 취급하잖아.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어쩜 그리 꼬아듣는지.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게 정상인 거고 이걸 얘기한 건데 꼭 그렇게 말할래요?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는데요? 꼴랑 용돈 얼마 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맞는 소리를 하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탓에 말도 못했던 세월이었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지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음씨가 선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느낀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를 가족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투닥투닥했어도 마음만은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니네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 그게 처가살이지? 요즘 세상에 어찌 그래? 엄마한테 자식이 저밖에 없잖아요. 제 손으로 엄마 병간호 하는 게 맞는 거지 싶어요. 아마 어머님이 아프셨더라도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보단 제가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나랑 니네 엄마랑 같냐? 난 시어머니고 니네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인데 어떻게 사위 집에서 거주한다는 거야? 에휴. 그러게. 언니,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불편하잖아.
언니 집에 허구한 날 갔는데 거기에 사돈이 계셔봐. 그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눌러 앉아 계셔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픈 엄마 좀 모시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두 분이 상심 지키고 반대해요? 전 자식 아닌가요? 아가씨도 시집 가면 어머님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 변하지 않으니 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건강관리하는 것도 애들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니까. 사돈은 어쩜 그렇게 폐만 끼친다니? 에휴,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하나 있는데 꼭 폐를 끼쳐야겠어?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셔. 당연하지. 난 사돈처럼 뻔뻔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딸이 모신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홀랑 좋다고 해? 이기적이라니까.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제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말이 맞잖아요. 저야말로 언니랑 사돈어른 이기적인 거에 할 말이 없네요. 우린 어쩌라고 사돈을 모시겠다는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 그래도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터라 전세지만 이 조그만 아파트도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후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였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는 이 집이 꼭 남편 집인 것처럼 저에게 절대 안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편을 들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본인의 가족 편을 들면서 저에게 싫은 내색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벽을 보고 싸우는 느낌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엄마 말이 맞지. 솔직히 그게 처가살이지 뭐야? 장모님이랑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가까운데 월세 얻어서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집도 좁고 장모님 방 하나 내주면 내 컴퓨터 방이 없어지잖아. 말 다 했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여기 누구 집인데 다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 내 집이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우리 아픈 엄마 모시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시는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기암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병원에서도 시한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 아유, 무섭다 너. 그래, 네 집이다 이거지? 어쩜 애가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지. 네 집이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솔직히 남자가 장모 모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 다 널 욕하지. 됐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사돈어른 아픈 건 유감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엔 시댁과 얼굴을 붉히며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아픈 엄마지만 눈치가 빤했던지라 오히려 불편해하셨고 사이의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셨죠. 아유, 내가 아파서 괜히 너만 불편하게 한 건가 싶어. 엄마 그냥 혼자 병원 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엄만 내 엄마잖아.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제 거동도 힘들어질 텐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눈치 보지 마. 여기 내 집이고 엄마가 나 키워준 것처럼 내가 엄마 케어하는 거니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건강히 옆에만 계셔 주세요.
장서방, 미안해. 괜히 자네만 불편하게 돼버렸네. 내가 굳이 괜찮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뭐, 본인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어머님은 능력 있는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그거 나랑 엄마 들으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 눈치 준 적 있어? 예, 그만해. 아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머리 아프니까 보라 너도 진정해. 장서방, 미안하네. 엄마가 뜯어말려 큰 싸움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리고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말기암을 판정받은 엄마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딸 자식 잘 둬서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 집에 거주할 생각을 하다니. 저라면 안 그럴 텐데. 제가 염치가 없죠. 몸이 아파서 죄인이죠 뭐. 저도 됐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말려서 그만. 그래도 작정하고 가셨어야죠.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엔 이 집에 눌러앉고 사이만 불편하고 우리만 눈치 보이게 이게 뭔가요? 그래도 사돈, 제가 몸이라도 성하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성하지를 않네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세요? 그리고 여기 제 집인데 누가 지금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한번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눈치 준 적 있어요? 눈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 제 집인 양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시는 거죠. 어머머, 그래, 내가 말 잘못했다. 이 시애미가 아주 없이 살아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좀 잘 살았어 봐. 저게 그러겠나? 아주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돈, 딸 참 잘 키웠어요. 그만해, 보라야. 시어머니한테 그게 뭐니? 우리 딸이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사돈도 그만하시죠.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더 아프실 것 같았고 전 최대한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교로 나가기도 하고 최대한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씩 거동을 하시다가 곧이어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제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의사가 6개월의 시한부를 판정했지만 정확히 8개월을 더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에게 남겨진 유산이 7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혼자 벌면서 제 앞으로 적금을 차곡차곡 들어놓은 돈과 엄마가 사시던 집과 땅을 정리한 돈이었어요. 마침 보험이 없던 엄마였기 때문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고 제 전셋집마저 월세로 돌려가며 엄마의 병원비를 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큰 돈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반갑기도 했고, 들어갈 돈은 빠듯한데 벌이가 없으니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래도 딸 하나 남는 거 혼자 남겨줄까봐 미리미리 대비하셨다는 게 대단하셔. 이 돈은 허투루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유산이잖아. 그리고 이 집도 월세로 돌려서 빠듯해지기도 했고, 엄마가 나 부담되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해놓으신 거지. 불쌍한 우리 엄마. 정말 속상해.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직장 생활하기도 지겹다. 월급도 밀리고. 때려치워.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해. 당신은 가게 할 깜냥이 못 돼.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지? 이거 자기 돈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신랑 길을 꺾어야겠냐? 솔직히 너랑 나랑 부부인데 그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말 섭섭하게 하지 마라. 제 앞에 7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자 남편은 제 돈에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돈을 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놈의 돈. 사람을 아주 질리게 했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자 문자로까지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언니,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빠지고 돈만 꺼줘요. 3개월 안에 원금 딱 돌려놓을 테니까. 애초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 진짜 바보 팔푼이라니깐요. 남도 아니고 신우이 말도 못 믿어요? 언니가 이제 가족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믿어줘요. 그래, 딱 3개월만 쓸게. 3개월 뒤에 다시 그 돈 들어갈 텐데 뭐가 문제야? 수익은 우리가 먹고 그 원금은 돌려놓을게. 너희 집 월세 3개월치 미리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우리만 들어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 좀 가족 말 좀 믿어라. 애가 어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막말로 우리 영훈이 할머니랑 고모인데 너한테 사기 치겠냐?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지들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다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버세요. 딸 자식을 걸고 넘어지며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때 마침 우울증도 엄청 세게 와 있던 터에다가 무기력해진 저로서는 매일 듣는 닥달에 당연히 3개월 뒤에 원금을 받을 생각을 하며 결국 돈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땐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마하니 돈을 떼먹겠나 싶었습니다. 너 투자 잘하는 거야. 막말로 수익 나면 내가 니네 집에 허구한 날 오겠니? 이제 우리 집도 새로 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너네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 하나 큰 거 해주고 갔다.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 노릇은 톡톡히 했어. 어머님, 엄마가 유산 안 해줬어도 제 엄마인 건 변함없고 저 엄마 병간호한 거 후회 안 돼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저 키워주셨는데 그깟 8개월 뭐가 힘들었을까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제가 수익 내려고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고 하니까 꺼드린 거지. 절대 쉽게 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 아세요. 그래, 너 똑똑한 거 누가 당하냐? 혼자만 잘났지 아주? 아유, 무서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저 딱따구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나중에 나 아파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이제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때가 왔지만 웬일인지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이대로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보챈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3개월인데 왜 소식이 없으셔요? 이제 원금은 돌려주셔야죠. 수익은 안 물어볼 테니 원금 얼른 주세요. 언니, 너무 야박하다. 솔직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3개월 되자마자 칼같이 우리를 닥달해요? 원래 시간 좀 걸린대요. 그래, 수익이 금방 나겠니? 곧 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막말로 너 지금 그 돈도 쓸 데가 없잖아. 기다려. 왜 쓸 데가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집도 전세로 돌려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됐고 돈 돌려주세요.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누가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해주래? 아 몰라. 배째. 우리 지금 그 돈 못 줘. 진짜 엄마 말이 맞네. 차용증 썼어요? 가족끼리 돈돈하는 걸 보소. 언니, 변호사 쓸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쓴다고 한들 차용증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게? 언니 제대로 알아보고 돈을 꺼줬어야지. 그래, 너 진짜 너무하다. 막말로 가족인데 그 돈 가족이 좀 갖고 있기로 써니 이럴래? 애가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를 쓰라고요? 지금 제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서 진짜 돈 얼른 줘요. 그 돈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돈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해준 건데 미쳤지 내가. 당신 영은이 아빠면 아빠 노릇 똑바로 해. 당장 7억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 나도 다 알아봤어. 너 차용증도 안 쓰고 해준 돈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 돈이면 우리 돈인 거지. 그만해 보라야. 7억 어련히 알아서 줄 거. 언젠간 준다잖아. 그냥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리 닥달을 하냐? 그거 우리 엄마 유산이라고. 당신들이 함부로 꿀꺽할 돈이 아니야. 긴 말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돌려주세요. 당황스러웠고 엄마 유산 7억을 3개월만 융통에 쓴다더니 배째라는 시댁이었죠. 너무 분해서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다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를 보자마자 또 부하가 치밀면서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엄마 산소에 가서 울다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만난 엄마는 아프기 전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보라야, 어서 일어나. 엄마랑 가야지. 너 뭐하고 있어? 그렇게 넋 놓고 있을래? 한시가 바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엄마 꿈을 꾸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나니 문득 한참 동안이나 연락을 안 한 이모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한참을 안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꿈에 절을 드리고 이모네로 부랴부랴 가는 꿈이었거든요. 친이모는 아니었지만 엄마와 고아원 시절부터 같이 자란 자매 같은 사이였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엄마와 이미지가 똑 닮았었기 때문에 이모라도 보고 올까 싶은 마음에 한참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기억을 더듬어 이모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는 제 얼굴을 보고 정말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너 웬일이야? 내가 아무리 니네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들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모진 소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어? 니네 엄마랑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한들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모, 엄마 돌아가셨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땐 경황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나마 기억을 더듬고 여기 찾아온 건데 이모네 집이 맞았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라도 보러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다니?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말숙이가 왜? 아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엄마 말기암이셨고 정확히 진단받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가지. 내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줬는데. 아이고, 말수가. 어떡하니? 불쌍해서. 우리 그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의지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허망하게 가? 아니, 이 불쌍한 것 어떻게 말수가? 이모는 저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사실 이모는 혼자 아등바등 사는 엄마에게 재혼을 하라며 제가 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랬지만 꿋꿋이 저를 키우며 홀로 사는 엄마가 답답해 늘 모진 소리를 사서 하신 분이었어요. 이모 딴엔 항상 어렵게 살았던 엄마가 안쓰러워 늘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리였지만 저를 홀로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었죠. 그렇게 몇 번을 싸우고 싸운 끝에 이모와 절연을 하게 된 것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이모를 오늘 처음 본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니네 엄마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괜히 들들 볶아가지고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걔 성품이 그러한 걸 내가 답답하다는 핑계로 매일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아이고 말수가. 사실 오늘 온 것도 엄마 산소에 갔다가 꿈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모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와봤어요.
엄마가 왜 여길 가자고 했는지, 엄마도 이모가 참 많이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모, 앞으로 엄마 보고 싶을 때 종종 올게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는 더욱더 오열했고, 저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이모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살게 된 것부터 시댁과의 마찰, 그리고 엄마 유산의 행방까지 모조리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곤 본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진아, 너 보라 알지? 어렸을 때 자주 봤잖아. 우리 철진이가 지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야. 이러려고 니네 엄마가 꿈에 나왔나 보다. 너 그럼 지금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니?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니? 소송은 걱정도 마라. 철진이가 변호해 줄 거고 내가 네 소송 비용 다 대줄 거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데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 고마워요. 염치 없지만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요? 고마워, 철진아. 진짜 멋있게 컸구나. 너무 고맙다.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신세를 줬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네. 내가 또 한 꼼꼼 하거든. 니네 엄마 몫까지 이모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이제 걱정 하덜덜 마라. 아주 진짜 그 정신 나간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이모 아들의 도움으로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시중에 돈 한 푼 없는 쟤가 소장을 보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도 없는 데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장까지 날리니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댁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상 남편과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꼭 그 벌을 줘야 된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와, 하다하다 소장까지 보내?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냈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게 7억 말고도 더 있었구나? 뻔뻔한 자식. 너랑 이혼이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소송 기대해. 내 변호사 대형 로펌이라고 여기 명함 들어봤니? 거기 출신이야. 아마 최선을 다해줄 거고. 너네 엄마, 네 동생 절대 선처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너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당장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아니, 여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로펌 아니야?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인재를... 됐고.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차용증 없다 이거야. 소송은 진행되었고 사실 차용증이 없이 거래한 돈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문자로 돈을 해달라고 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알아봤는데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좌 내역, 채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